안녕하세요. 프랑스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프랑스어는 쉽다보다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프랑스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프랑스어가 어려운 게 맞는지, 그리고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프랑스어가 어렵다고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적고 있었는데, 이거를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양이 조금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일단 네 가지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부터 드리면, 프랑스어 어렵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발음 때문입니다. 발음이 영어랑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프랑스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많이 다른 발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첫 번째 이유는 발음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명사에 남녀가 있다는 문법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명사들은 남자,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저게 대체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장벽을 한번 느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동사가 변화를 합니다. 이것도 확 와닿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명사가 남녀가 있다, 이거는 초급 수준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중급자분들이 프랑스어 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는 이 동사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어에도 영어에도 없는 특이한 문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영어 발음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당시에 저는 L 발음, 그리고 R 발음,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계속 이제 살면서 듣고, 영화 같은 것에서도 계속 발음을 듣고, 그리고 말해보는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발음이 영어에 비해서 유난히 더 어렵다, 이렇진 않습니다. 예, 사실상 영어보다 발음을 하는 규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간단한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에서는 알파벳만 알면, 그러니까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만 알면은 그대로 발음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에서는 변칙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에서는 그 변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프랑스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낯설어서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연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프랑스어랑 영어 발음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 그런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그중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 블로그 글에 적어놨으니까 프랑스어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한 첫 개월? 이때는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학원 다닌 지 뭐 2개월차, 3개월차 이 정도만 돼도 발음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뭐 매일 발음 연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학원 다니면서 수업 때도 프랑스어 듣고, 과제로도 듣기 파일 조금 듣고, 그 정도만으로도 한 달 정도면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진 않으세요. 너무 초반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명사에 남녀가 있다입니다. 예. 여기 이거 아이콘은 제가 실제로 예전에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명사에 남녀가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여기 보시면 책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책은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식탁이라는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관사도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남녀가 나뉜다는 게 어, 단어 외울 때 이 단어가 여잔지 남잔지를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관사 모양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어 단어 외우실 때는 그냥 관사랑 함께 철자처럼 외워지거든요.
영어 철자도 계속 보면 외워지는 것처럼 프랑스어도 이 형태로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여자구나.' 그냥 이렇게 같이 외워져요. 외울 때는 그렇게 영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는 점이 뭐냐면 명사가 어떤 명칭을 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문법 안에서 명사는 어떤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부수적인 위치라기보다는 문법은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굵은 나뭇가지가 있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장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장가지들끼리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문법은 장가지가 아니라 굵은 가지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가 남녀 두 갈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자잘한 문법들이 뻗어나가는 개수가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명사랑 관련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관사가 있을 것입니다. 명사에 항상 붙어 다니는 관사. 영어에서는 어랑 더 이렇게 두 개를 쓰죠. 프랑스어에서는 남성용 관사, 여성용 관사, 복수 단어용 관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에서 어에 해당하는 부정 관사예요. 그리고 르, 라, 레. 영어에서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개수가 총 6개가 돼요. 개수가 약간 많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명사랑 관련 있는 애들 또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도 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남자, 여자 형태가 있다 보니까 형용사도 남자 단어 꾸밀 땐 이렇게, 여자 단어 꾸밀 때는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철자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요. 복수일 때는 s가 붙기도 하고 여자 복수일 때는 이렇게 s가 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명사랑 관련 있는 단어 대명사도 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말해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라는 말이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어에서는 이것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것, 멀리 있으면 저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이란 단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리시, 셀시, 수시, 셀시 보면은 첫 번째 거는 남성 단어, 여성 단어, 복수 단어, 여성 복수 단어 이런 식으로 명사들이 남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명사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가 네 가지로 갈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것도 네 개가 있겠죠. 나의 것도 네 개가 있고요. 대명사도 종류가 꽤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남녀가 나뉘다 보니까 단어 개수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씀 드리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설명을 덧붙여 준다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어떤 명사에 붙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도 모양이 네 개로 변화를 합니다. 영어로 치면은 that 같은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어에서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ur lequel, sur laquelle, 그리고 sur lesquels, 슐레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는 남성, 그다음에 여성, 남성 복수, 여성 복수.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영어에서 that 말고 다른 것들도 있죠. 프랑스에서도 관계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남성, 여성, 단수 복수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도 개수가 많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동사. 근데 동사는 보통 명사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 보면은 주어랑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은 주어 동사 항상 이렇게 붙여서 말했고 근데 프랑스에서도 주어 동사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데 주어 자리에 보통 명사가 오다 보니까
동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주어의 영향을 받는, 주어의 남자, 여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a maison est nettoyée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사가 여성 명사를 꾸미는 경우에는 의가 이렇게 추가로 붙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어에서 알파벳 E라고 하는 거를 프랑스에서는 의라고 읽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전치사가 명사랑 관련이 있나 싶지만 우리 전치사 영어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to 같은 전치사 있죠. 근데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전치사 다음에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명사가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프랑스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프랑스어에서 이렇게 아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남성 관사인 르가 오면은 합쳐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성 관사인 라가 오면은 그냥 알라로 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남녀로 나뉜 것 때문에 관사라는 게 개수가 많아졌고 그 관사들이 어떤 전치사랑 나란히 쓰냐에 따라서 철자가 여러 갈래가 생겨버린 거죠.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보통 지금 나열드린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관사 배우고 형용사 배우고 대명사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왜 대체 명사를 남녀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아예 이해가 안 돼 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형용사가 여자 모양, 남자 모양 바뀐다는 걸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관계대명사까지 넘어가면은 또 계속 이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프랑스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은 그때서야 약간 큰 그림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 처음 배울 때 이 명사 남녀 때문에 어렵다 이거는 보통 초급 단계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이에요. 초급만 넘어서도 프랑스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고민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고민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동사들 각각의 다른 용법 익히기, 뭐 영어에서도 동사 다음에 to가 붙는지, ing 붙는지 맨날 이런 거 공부하죠. 프랑스어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남녀가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초반에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거는 초급 때만 겪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어가 어렵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동사가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근데 영어에서도 변화를 하고요. 한국어에서도 변화를 해요. 한국어 동사 변화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에서 하다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은 했다. 그리고 더 과거로 바꾸면 했었다. 미래로 하면은 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미래 완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제 변화를 하면서 하다 동사가 계속 변화를 하죠. 근데 이거를 시제가 아니라 화법을 바꿔볼게요. 명령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해, 해라, 하세요, 하시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한국어야말로 동사가 정말 많이 변화를 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한국어에서는 동사 한 개당 변화가 80 몇 개래요. 장난 아니죠.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길게 쓰면은 여기에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동사 변화가 가로로 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사 변화 때문에 되게 힘들겠다, 그쵸?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어를 동사 변화 때문에 고생하진 않아요. 한국에 10년 산 친구도 아직도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동사 변화 얘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은 왜 이것 때문에 고생하진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어의 세계관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다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하다를 바로 쓰면 됩니다. 나는 한다. 나 하다. 뭐 너 하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배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어는 가로로 이렇게 80개나 되진 않아요. 열 몇 개 정도예요. 한 13개 뭐 많아도 그 정도 되는데 한국어 이 긴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짧습니다. 근데 유난히 프랑스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사 변화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는 가로만 긴 게 아니라 가로는 길지 않지만 세로로 약간 두꺼운 형태의 동사 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이게 나에 해당하는 주어고요. 너, 그, 그리고 우리, 우는, 당신, 일은, 그들, 인데 한국어에서는 하다 동사로 보시면은 나 하다, 너 하다, 그 하다, 우리 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바뀌어도 동사가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를 띠는 양상을 보여요. 모든 동사가 그렇진 않은데 많은 동사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제가 하나만 적어 볼게요. 말하다 동사가 이런 동사가 있는데 parle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나일 때는 parle 그리고 너일 때는 parle 하고 s가 붙고요. 그일 때 parle, 누일 때 parlons, vu일 때 parler, 마지막에 parle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얼핏 봐도 동사 모양이 계속 달라지네 이런 느낌이죠. 발음도 여기서는 parlons, parler, parle 발음도 달라지고 이거를 한국어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은 나는 한다, 너는 한드, 그는 한디, 우리 한동, 당신 한데 이런 식으로 동사 끄트머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프랑스어 할 때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배운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 하나를 배울 때 이 밑에 변화를 함께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두껍하게 동사 변화의 세계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동사 변화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프랑스어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가 했을 때는 저는 세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개수 잔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익히는 요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어렵긴 하지만 한 7시간, 한 14시간 이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아니면은 2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완전히 익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급까지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프랑스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언어다 이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불어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네 번째. 한국어나 영어랑 다르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 글 써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네 번째. 한국어에도 영어에도 없는 방식.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에서는 부정문, 프랑스에서는 부정문을 만들 때 영어에서는 do에다가 not이라는 단어 한 단어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죠. 프랑스어에서는 단어를 2개 붙입니다. 약간 다르죠? 네. 그리고 또 대명사들의 순서. 한국어에서는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준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랑 그에게의 위치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그것을 준다 해도 되죠.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대명사들끼리 나는 반드시 어디 앞에 써야 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별건 아니에요. 수업 때 뭐 2분만 해결되는 간단한 거긴 한데 뭔가 영어나 한국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문법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제 중에서 저는 영어 공부할 때 현재 완료랑 완료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슈였거든요. 보통 그렇죠. 근데 프랑스어 공부할 때도 현재 완료와 완료의 차이처럼 약간은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반과거와 복합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한국어나 영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프랑스어 특유의 시제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접속법이라는 특이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거 프랑스어로 읽으면 주수이 밑에는 주수아 이렇게 읽는데 프랑스인이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써도 한국어에서는 이다라고밖에 번역을 못하는 뭔가 굉장히 오묘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끼리는 그들 간의 미묘한 구분을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번역하기에는 뭔가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문법은 사실 프랑스어 문법 배울 때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이때 한번 이 문법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시게 돼요. 근데 수업 때 제가 해보면 한두 달 정도 뭔가 많은 노출도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특이한 문법 때문에 어려운가 했을 때는 제 대답은 X입니다. 이거는 금방 해결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발음 때문에 프랑스어 어려운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남자, 여자 나뉘는 것 때문에 어려운가?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은 왜 명사를 남녀로 나눌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저는 언어라는 게 재미있는 점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요. 그 변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더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어, 누가 정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경향을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문법을 이렇게 바꾸면은 문법이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변화는 안 하거든요. 뭔가 더 경제적인 방식, 뭔가 더 편한 방식으로 자꾸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프랑스어에서도 명사를 남녀로 나누는 게 너무나 큰 불편을 야기하고 경제적이지 않았다면은 이 문법이 어느 순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프랑스어로 짧게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win, list, 리스트입니다. 네, livre. 이렇게 하면은 이게 책들 그리고 이건 의란 뜻이고요. 이거는 리스트예요. 그럼 해석하면은 책들의 리스트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형용사로 한번 꾸며 볼게요. intéressant, 흥미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꾸밀 건데요. 이거를 남성 복수 형태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남성 복수고요. 이 단어가 여성 단수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형용사를 이렇게 보시면 남성 복수 형용사 형태로 썼으니까 이 단어는 이거를 꾸미는 거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요. 한국어에서는 흥미로운 책들의 리스트라고 했을 때 흥미롭다는 게 책인지 리스트인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형용사들이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명사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시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성 단수 형태의 형용사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당연히 이 단어를 꾸미는 의미가 되겠죠. 예. 프랑스어에서 남녀를 나눠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문법 안에서 다시 볼 건데 똑같이 win list 내 리브거를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리아라고 쓰고 이거는 프랑스에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ur lesquels tu travailles 여기서 이거는 나는 작업한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있다. 뭐가 있냐면 책들의 리스트가 있다. 내가 작업 중인 책들의 리스트가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는 작업 중인 게 책이야, 리스트야. 약간 이렇게 혼동되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지금 이거 보면은 남성 복수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남성 복수 명사인 이거를 꾸미는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프랑스어의 단어에서 남녀를 나눈 게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이 전달의 정확성 때문에 프랑스어가 국제 이제 무대에서 계약 언어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수업하다 보면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러 수업에 오세요. 왜냐면은 업무는 영어로 하는데 계약서 같은 거를 이메일로 자꾸 받다 보면은 그런 어 원어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업무상 필요해서 배운다고 하시는데 뭐 문법 이런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단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시가 그만큼 정확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이라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수강생분들께 드리는 위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배울 때는 처음에는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배울 때 조금 힘들다 이런 기분이 들지만 막상 사용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음, 프랑스어가 뭔가 좋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한국에 와서 막상 그거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것 좀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주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있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 말을 프랑스어로 했으면은 그 남성 복수 명사를 줘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방에 있는 여러 물건 중에서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 거는 개수 자체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집어서 주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텐데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네, 그렇습니다. 명사를 남녀로 나눈 것도 이런 어떤 편의상의 이유로 나눠둔 것이기 때문에 배울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이제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문법입니다. 이 명사가 남녀 갈리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문법들, 이거는 초급 단계에서 조금 고생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적용해서 써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가 남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에는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명사가 남녀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법들 차근차근 그냥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프랑스 배운 지 그래도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한 3개월 차 이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해를 하세요. 뭔가 와닿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프랑스어 문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게 될 때, 세부적인 거는 공부해서 까먹는다고 쳐도 그런 큰 그림을 가지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막상 문법책 안에서 보면은 한 20페이지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급 수준에서 고생을 하지만 한 20페이지 정도 고생한다.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프랑스어가 너무 어려워. 다른 언어를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거죠. 네. 2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사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중급자분들이 뭔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동사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책이 굉장히 명확해요. 동사 변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주시는 말씀이 "외워도 외워도 까먹는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외운 거는 원래 까먹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외운 것은 까먹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왜 안 까먹을까? 그 사람들은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기억 그런 것들은 막 '내가 자전거 타는 법 외웠으니까 그대로 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죠. 한번 익히고 나면은 그냥 어떻게든 뭐 약간 몸의 기억처럼 저절로 가는 느낌이죠.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절차 기억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반복을 충분히 많이 해서 자전거 타는 기억처럼 내 머릿속에 그게 기억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기억력이 엄청 좋다고 쳤을 때 자전거 타는 기억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다 기억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동사라는 게 항상 문장의 앞부분에 있죠.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동사 변화를 완전히 외우면은 엄청나게 빽빽하게 생긴 표를 다 외우시는 셈이 돼요. 근데 말하는 상황에서는 그 표를 다 뒤져서 찾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보통 생각과 동시에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 동사는 문장에 서도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되지 이거 생각하다가 뒤에 뭐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말하면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고요. 근데 우리는 프랑스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과외도 하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1대1로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 뵈면서 했었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1-2주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1 시간 정도 썼을 때 일 주일 아니면은 뭐 더 길게 잡아서 2 주일 이 정도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바쁜 현대인의 특성상 프랑스어 동사 변화에 하루 1 시간 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1-2주 정도 투자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동사 변화 때문에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는 O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7 시간에서 14 시간 정도 사이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동사 변화에 대해서 글을 몇 개 써 놨거든요. 자료도 올려 놓고 했으니까 거기도 요령을 조금 적어 놨어요. 그 요령대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막상 '내가 자꾸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령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입에서 말하는 것까지 익힐 수 있을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발견을 하실 수 있거든요. 방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프랑스어 동사 변화에 평생 동안 7 시간이나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믿고 한번 하루에 1 시간씩 일 주일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 보면은 제가 인정하는 프랑스어가 어렵다고 할 때 인정하는 두 가지는 프랑스어 명사 남녀 때문에 그리고 동사 변화 때문에인데 명사 남녀인 거는 20페이지 정도 문법 분량이다 이고요. 동사가 변화하는 거는 7 시간에서 14 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를 해 놓고 보면은 뭔가 '이것 때문에 프랑스어를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또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이런 프랑스어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블로그나 영상 댓글로 알려주시면 관련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